그날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샀습니다. (200냥이요)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공주 5일장은 해질 무렵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부상들은 보따리를 싸고 곡물 장수들은 남은 쌀자루를 수레에 실으며 달장수는 팔리지 않은 닭을 다시 우리에 밀어넣지요. 하루 종일 왁자지껄했던 장터가 저녁 햇살 아래에서 조금씩 고요해질 때 서문겸은 천막 아래 좁은 자리에서 마지막 문서를 접고 있었습니다. 40을 넘긴 그의 손은 붓을 쥔 세월만큼이나 단단했습니다. 관아에서 서리로 일하던 시절 하루에도 수십 장의 공문을 베껴 쓰던 그 손이었지요. 지금은 장터 한 구석에서 남의 편지를 대신 써주고 간단한 매매 문서를 작성해주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지만 붓 쥐는 솜씨만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묵직한 먹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종이 위로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장터 저편에서 낯선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채찍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이년아, 돈을 내놓으란 말이다.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서문겸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장터 한가운데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 듯 다가갔지요. 군중 틈새로 보이는 광경은 예상보다 처참했습니다. 한 여인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저고리 한쪽 소매는 찢어져 흙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지요. 여인 앞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손에 채찍을 쥐고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꼰 채찍 끝이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몸값으로라도 갚아야 하는 게 세상 이치 아니겠소. 채찍을 든 사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지요.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라는 듯 능숙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문겸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떡 장수 노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남편 잃고 혼자 빚을 떠안았다던데 200냥이라니 어찌 갚겠소. 200냥. 그 숫자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서문겸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요. 입술이 얇게 굳어지고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냥. 그에게도 한때 그 돈이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10년을 일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모았던 돈이었지요. 아버지의 빚을 갚고 동생을 혼인시키고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장만하려고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느 겨울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섰고 그 친구는 밤새 도망쳐버렸지요. 관아에서 급전을 빌린 것도 모자라 결국 서문겸은 관직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한 번도 200냥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지요. 자, 이제 가자고. 대행수께서 기다리신다. 채찍 든 사내가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여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축 늘어진 몸을 끌려가듯
일으켜질 뿐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은 쉬쉬 소리만 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문겸 역시 그 자리에 서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뒤편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지요. 사람들이 노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공주 장터에서 30년 넘게 약재상을 해온 박달손 영감이었습니다. 노인은 채찍 든 사내 앞에 섰습니다. 빚은 빚이 돼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쳤지요. 영감, 상관 마시오. 돈 거래는 원래 이런 법이오.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을. 노인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사내는 이미 여인을 끌고 장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장터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지요. 서문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달손 노인이 한숨을 쉬며 돌아서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여인 불쌍하지 않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문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장터는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문겸은 천막으로 돌아와 붓과 벼루를 챙겼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 장면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200냥. 그 여인에게도 자신에게도 같은 무게의 숫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문겸은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지붕 사이로 걸으며 그는 문득 몇 해 전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관직을 잃고 떠돌던 그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발은 얼어붙었고 배는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느 산골 주막 앞을 지나가다가 그는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축해 주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서문겸은 그때 국밥을 받아들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여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저 밥을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문겸은 주막 한 구석에서 잠을 청했고 이튿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떠났지요. 그 여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터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여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혹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세상에 불쌍한 여인이 한둘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서문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200냥이라는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돈이 있다면 저 여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에게는 200냥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다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지요. 장터에서 필사 일을 하고 가끔 문서 작성을 대행하며 아주 조금씩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200냥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150냥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조그만 필방이라도 하나 차리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장터 천막 아래서 바람을 맞으며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지요. 하지만 그 돈을 쓴다면 서문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정말 그때 그 주막의 여인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200냥을 내면 그는 다시 맨손이 됩니다. 필방을 차릴 꿈도 사라집니다. 다시 장터 천막 아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만약 그 여인을 떠안게 된다면 그는 그 여인의 삶까지 책임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충동보다는 판단을 믿는 사람이었지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문겸은 잠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그때 그 사람인지 확인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만약 맞다면 그때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서문겸은 그렇게 밤을 넘겼습니다. 선택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 선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자마자 서문겸은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각이었지만 장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침 안개가 골목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는 천막을 걷어 올리지 않은 채 장터 한 구석에 서서 어제 그 여인이 끌려갔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빈 장터 한가운데 흙바닥에는 아직도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찍에 쓸린 자국과 질질 끌린 발자국이 선명했지요. 서문겸은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장터에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는 익숙한 얼굴들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곡물 장수 옆을 지나갈 때 두 여인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과부 말이오? 남편이 죽고 나서 빚만 떠안았다던데 원래는 양반댁 며느리였다지 않소. 양반댁이라니 그럼 어찌 저런 꼴이 되었소? 글쎄 말이오.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고 친정도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다던데. 서문겸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지만 귀는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양반댁 며느리.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정말 양반가 출신이라면 주막을 했다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여인이 생계를 위해 주막을 꾸렸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렴 서문겸은 박달손 노인의 약재상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한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어제 그 일을 보고 잠을 설쳤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문겸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 여인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알다마다. 저 여인 남편이 3년 전에 병으로 죽었는데 장사를 하다가 진 빚이 200냥이었다오. 대행수라는 자가 그 빚 문서를 샀고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내려 한 것이지.
대행수라면? 공주 일대에서 돈놀이를 하는 자요. 겉으로는 공물상을 하지만 실상은 빈 문서를 사 모으고 사람을 몰아세워 이득을 챙기는 자라오. 서문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행수.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그도 관아에서 일할 때 열어보았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도 사람들을 옥죄는 자들이지요.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여인이 원래는 제법 괜찮은 집안 며느리였다는데 남편 죽고 나서 시댁에서 내쫓기다시피 했다오. 혼자 산골에서 주막을 하며 살았는데 그것도 결국 빚에 밀려 팔아야 했고. 주막.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서문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산골 주막. 3년 전이라면 시기도 맞아떨어집니다. 그가 눈보라 속에서 헤매다가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었던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서문겸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을 아시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서문겸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구한다면 무엇을 얻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잃는 것만 있지요. 200냥을 내야 하고 그 여인을 떠안아야 하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외면한다면 자신은 평생 그 국밥 한 그릇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후가 되자 장터 한쪽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서문겸도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그 여인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끌려와 있었지요. 대행수의 부하로 보이는 사내 둘이 여인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기름진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회요. 이 여인의 빚 200냥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으면 나서시오. 없으면 이 여인은 오늘부로 제 소유가 되는 것이요. 대행수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서문겸은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오갔습니다. 200냥. 그 돈을 내면 자신에게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지 않는다면 이 빚은 평생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대행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없소. 정말 아무도 없단 말이오? 침묵만이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문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자문했지요. 이성은 말리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밥 한 그릇을 내민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먹으라고 내밀던 그 따뜻한 손이 생각났지요.
서문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시오. 서문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고 대행수도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쳐다보았지요. 누구시오? 장터에서 필사를 하는 사람이요.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200냥을 마련해 보겠소. 대행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필사쟁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있소. 당장은 아니지만 하루면 마련할 수 있소. 서문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행수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부하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서문겸을 보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일 이 시각까지 200냥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이 여인을 넘기겠소. 하지만 만약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때는 당신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이오.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문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군중 사이로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필사쟁이가 정말 200냥을 마련할 수 있을까? 혹시 허풍은 아닐까?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서문겸은 이미 장터를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150냥은 이미 집에 있었지만 나머지 50냥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시간이 촉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내려졌고 이제는 그 선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서문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오늘 밤은 고민이 아니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하고 무엇을 팔아야 하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지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서문겸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계산 속에 은혜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문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뒤로 그는 방 안을 천천히 오가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그는 계속해서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인이 맞는지, 혹시 자신의 착각은 아닐지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겨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관직을 잃고 떠돌던 그 시절, 서문겸은 정처 없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빚 보증을 섰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는 관아에서 쫓겨났지요. 10년 동안 모은 돈도 쌓아온 명성도 모두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걸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그저 걸었지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시야가 흐려지며 의식이 희미해졌지요. 그때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주막의 등불이 보였습니다. 서문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막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쓰러질 직전이었지요.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문을 열었고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인일이요?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지도 겁내지도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서문겸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를 부축해 주막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구들장에서는 온기가 배어나왔지요. 우선 몸부터 녹이시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문겸은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서서히 온기가 돌아왔지요. 조금 지나자 여인이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드시오. 묻지 않겠소. 그저 드시기만 하시오. 서문겸은 그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지요.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고 경계하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서문겸은 주막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불 한 채를 내준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쉬다 가라고만 했습니다. 서문겸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배를 채웠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아직 자고 있었고 주막은 조용했습니다. 서문겸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주막을, 그 여인을 모두 기억 속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문겸은 다시 일어섰고 장터에서 필사일을 시작했으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국밥 한 그릇의 기억은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더욱 선명하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랬습니다. 서문겸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말수 적고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던 여인이었지요. 장터에서 본 그 여인과 겹쳐졌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처지는 더 비참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비슷했습니다. 체념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가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지요. 150냥. 지난 몇 해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서문겸은 그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무거운 돈 뭉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걸 쓰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쓰지 않으면 그는 평생 그 빚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서문겸은 오랫동안 그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성은 말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라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내 인생이나 챙기라고 속삭였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갚아야 한다고.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자기를 다시 싸서 벽장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